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가이자 선도형 디벨로퍼인 김주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2강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 한국의 이런 생명위기에 도래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주거 양식이 무엇일지, 또는 새로운 도시 환경적인 요소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하게 필요로 하는 돌봄은 또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고찰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과거에 지난 25년간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이냐면, 사실은 신성장 동력인 어떤 산업을 가장 프론티어에서 그 시장을 열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건축가로서, 그 다음에 전략가로서, 그 다음에 또 디벨로퍼로서 그런 역할을 다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커리어가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어떤 그런 선도형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도 제 커리어는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었던 당시 시장은 사실은 많은 택지 개발을 하고, 또 한국의 산업들은 대부분 2위를 지향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선도형 모델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국내 대기업들에서 주로 해왔던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싸게, 더 빨리 짓는 역할들이 국내 기업들이 주로 해왔던 역할이지만, 이제 양적 팽창이 멈추어진, 그러니까 양적으로 팽창할 만큼 팽창해서 그 양적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그 도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과 건축 환경, 도시 환경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질적인 향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년 동안 없었던 그 시장이, 선도형 주거 시장이 이제 처음 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활 습관, 환경,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 건축,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방식들의 공식들이 다 깨지고 새로운 제로 그라운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생태,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소비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주거 소비자들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공급자들인 대기업들이 살아남을, 또 이 주거의 공급과 소비의 공식 자체가 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공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학자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실은 앞으로 미래의 가족은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닌 사회적 대가족으로서 같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감정적 욕구를 지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주거 생활적인 욕구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대가족이 앞으로는 혈연 대가족을 대체할 거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회적 대가족, 이 주가 되는 이 공동체 사회,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해외 사례들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많은 그 100세 시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리서치를 하는 그 R&D 그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그 리서치 센터들이죠.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 주거를 대체하는 그 주거 타입은 라이프타임 하우징, 평생주택이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생주택이 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주택은 시니어 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여생 동안, 많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의미 있는 생활들을
내가 원하는 그런 이웃 공동체들과 함께 활기차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 삶에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한 연구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미래 주거에 대한 대안입니다. 저는 지난 7, 8년 동안 이 평생주택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그 개발 상품들, 부동산 개발 상품들을 국내에 도입하려고 무단히 애썼고, 기관 투자자들, 은행들, 대기업군들을 교육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계몽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은 해외의 동향인 그 평생주택의 사례들입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그 건축 수상 또는 부동산 개발 수상 이런 것들을 받아왔던 주요 주거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이 이 라이프타임 하우징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제일 위에 왼쪽에 보여지는 저 영국 왕립 건축사 협회에서 수상을 받은 저 평생주택은 기존에 살고 있던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사시는 그런 공동체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7, 80세가 되어 가시니까 전체 연령대가 나이가 들어갔고 또 외로워하시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새로운 50대와 60대의 여성분들을 자기가 사는 그 큰 주거를 나누어서 일부를 내어주고 수입원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들도, 더 젊은 공동체들도 얻을 수 있어서 한 몇 년 전에 수상을 받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위쪽에 중간에 있는 이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는 둘 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거형 평생주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의미 있는 그런 생활들을 내 주거 공동체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나의 가족처럼, 나의 이웃처럼.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것들은 유럽과 홍콩의 사례인데, 스페인에서는 단독주택형 이 평생주택을 개발한 사례고요. 영국에서는 도시명 타워형으로 평생주택을 개발하고 있고,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슬라이드는 제 친구인 건축가가 디자인을 한 건데, 거기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아버지를 추모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홍콩이 땅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는 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홍콩에서 1달러에 저 땅을 기증을 했고, 그 위에 지금 보신 저 동그란 유닛들이 그 상하수도 콘크리트 파이프를 개조를 해서 홈리스들, 노숙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한 그런 추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홍콩 여러 곳에 저것들이 이제 반복되어 지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부동산 개발의 시장의 추이, 이런 것들을 같이 바라다 보면은 더 정확히 우리의 현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빠르게 아파트를 찍어내는 아파트 공화국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왔습니다. 그 능력은 가히 전 세계에서 추앙하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계와 그리고 건축을 해 나가는 대규모 건축개발 방식은 공식처럼 한 가지에만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빠르게 분양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엑싯을 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확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 자기 땅에 자기 부동산을 개발을 해서 그 안에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들을 안에 채우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른 부가가치형 상승분으로 이어지고 특화된 운영까지 이어지는 그런 고부가가치형의 그런 금융구조 방식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지 않았고 진정한 의미의 디벨로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디벨로퍼는 본인이 자기가 소유한 땅에 이걸 어떻게 최고의 부가가치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인 가치를 이끌어내 나가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은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부동산 금융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고 그 금융을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로 발전이 됐고 자산운용사들로 발전이 됐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파이낸싱 모델의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일률적인 아파트 개발 방식의 주거 안에 공식이 들어오지가 않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가 없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20년간 저는 이런 구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금융기관과 해왔고 국가 기관들과 해왔었는데 국내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는 답변들이 많은 차이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있는 디벨로퍼들이나 유럽에 있는 디벨로퍼들을 만나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성향들이 있는데 적어도 선도형 디벨로퍼라면은 우리나라의 그 오너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례가 하나만 있으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괴리감들을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평생주택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수많은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많이 지연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디벨로퍼라는 정의와 그의 배경과 문화적 배경과 그다음에 이것들이 사회에서 읽혀지는 이해되는 소통되는 방식이 통용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라이프타임 하우징은 사실은 시니어 주거는 이 스칸디네비아처럼 이 초고령 사회가 굉장히 일찍 온 사회에서는 전체 주거 유형의 90%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변모해서 앞으로는 모든 새로 지어지는 주거들은 평생주택으로 가야 된다. 커뮤니티 게스트센터가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나머지 10% 정말 거동과 인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만 시니어 주거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 이 같이 돼 있는 뭐 이런 CCRC라든지 이런 쪽으로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부분은 평생주택 내 집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없이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이프타임 하우징 그리고 진짜 거동과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의 10%만 그쪽 수요로 가시는데 이쪽은 사실은 주거라기보다는 시설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도 시설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황은 어떨까요? 이미 일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쓰나미 같은 수요는 이미 도래했는데 우리나라에 이걸 진정성 있게 지속 가능한 주거의 저비용 모델로 갈 수 있는 디벨로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추진해온 곳이 이제 제가 7, 8년 동안 노력을 해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생주택 시장은 0%, 100% 이 시설 위주인 매달 고가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이 실버타운과 요양병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다 눈길을 돌리고 있고 이제야 이거에 대한 어떤 금융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는 시점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프타임 하우징, 이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세에서 100세까지 내 집에서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디로 요양난민처럼 이동하러 다니지 않아도 내 집에서 케어를 받고 안심하고 가족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가 함께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거동과 인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어시스트 케어, 그러니까 보조적인 케어가 단계별로 투입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내가 어디에 수용되지 않아도 시설로 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안심하고 내 가족 구성원들과 또는 혼자여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거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6년도에 나온 국토부 자료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가정부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도입하는 이 시점 거의 10년 전에 이 통계들이 이미 다 예측 가능한 통계들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거는 일반적인 주거 모델이 아니라 저비용 구조로 케어가 돌봄이 가능한 그런 예방 의료가 포괄적인 그런 커뮤니티 케어 주거의 양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앳케어와 프리케어가 있는데 앳케어는 우리가 병원에서 찍고 수술하고 이런 진료를 받고 이런 행위들이 있는 거고 프리케어와 포스트케어는 이 앳케어 이전과 이후 예방 의료와 사후 의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방 의료와 사후 의료의 영역은 사실은 모든 질병의 90%의 케어는 병원의 영역이 아니라 내 집 안에서 내 가족이 돌봅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혼자서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비용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더 큰 소비 시장 그리고 더 큰 산업군은 이 프리케어와 포스트케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13년도, 14년도쯤에 사실은 한국의 어떤 모 병원 그룹의 개발 총괄로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의료 기술을 수출해서 이거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추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 총괄로 있었을 때 저희가 중국의 가장 큰 보험사였던 한 보험사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프리케어 의료가 포괄된 그 주거 단지를 만드는 7개 도시에 만드는 게 제가 총괄했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3대 보험사 중에 하나였던 중국의 인구 구조, 그다음에 수치들, 뉴 데모그래픽 통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 프리케어와 포스케어의 영역이 주거와 결합됐었을 때 얼마나 파워풀한 강한 신성장 동력으로 도래할지는 이미 너무 자명하게 그때 깨우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래프는 한국의 지역 포괄 케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라고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이미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일본에서 일본 후생 노동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시작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는 18년도에 그대로 도입을 해서 지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 제가 사실은 지난 1강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한테 불어닥쳤던 폭풍 같았던 일련의 일들이 그 당시에는 불어닥쳤었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주변에 살아서 본 적도 없었었고 저희 가족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아 사회 시스템들을 찾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은 전무했고 그래서 그중에 제가 한 분 뵀었던 가장 이런 분야의 치매 분야의 전문가가 분이 계셨었는데 이성희 원장님이라고 한국 치매가족협회 협회장님이셨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고건시장님 때 초청을 받아 들어오셔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초석을 만드신 가장 치매 전문가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동경 스타일의 5스타 요양을 하세가와 선생님이라고 치매약을 발견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 대가한테 배워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초고령화의 해법은 이 커뮤니티 케어 주거다. 그리고 그 해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7년 전부터. 그리고 이 해법을 찾아가는 동안 일본의 사례들, 유럽의 사례들, 미국의 사례들, 다른 아시아의 사례들, 그리고 이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운영 회사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의료라는 거는 사실은 대학병원을 가시면 이제 과별로 분리되어서 내가 아픈 부분이 총체적인 부분이지만 그 총체적인 어떤 연결 시스템을 보는 것은 그 증상, 국소적인 증상들을 스스로 연결하면서 각각의 부서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과들을. 근데 이게 국민의 대다수가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병원의 베드 수는 줄어들게 되고 포화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로 가면은 당연히 병원의 이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 수용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니까 병원이 포화 상태가 돼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를 집안에 격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의료의 제1차 거점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집에 의료기관, 요양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의 보건소기관, 그 다음에 이웃 공동체들, 이런 것들이 주거의 서비스로, 공공 서비스로 개입하게 되고 내 주거 단지 안에, 내 집 안에 주거복지사라는 새로운 전문 직종이 생겨나서 이 모든 통합적인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주거복지사 시험은 이미 공무원들에게 오픈이 돼 있고 일반인들에도 오픈이 돼 있고 그 주거협회에서 게시하고 그 시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보건복지부에 도입한 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은 18년도, 19년도에 도입이 돼서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공동주거에는 커뮤니티 케어 시설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도입돼서 중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주거는 노인을 위한 주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1단계의 커뮤니티 케어 단계별 계획은 처음에는 장애인과 그 다음에 노인이 1단계였고 베타 테스팅 기간이 2단계에서는 이것들을 지자체 6개 광역도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는 것들이 2단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3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3단계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보건케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편적 케어입니다.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그 요구에 맞춰진 케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앵커 역할을 하는 그런 자발적 케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 계획에서의 역량,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어떻게 잡혀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포괄 케어가 이미 뭐 우리나라의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제 의사가 그다음에 정부가 나와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실천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구마다 동마다 그리고 예산도 이미 지자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 국가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걸로 공공주거 사업으로 뭐 몇만 호, 몇십만 호 전국에 이제 보급하는 안심 케어 주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데는 매달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서비스료를 매달 지급해야 되는 고가의 실버타운 위주의 임대 사업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저비용 구조의 지속가능한 안심케어 주택, 정부 정책에 이미 나와 있는 이쪽의 분야를 파고드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전무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유엔의 그 미래성장 리포트들, 그 다음에 일본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앞으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장입니다. 이 고인플레이션과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상황, 아무리 평생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생존이 불가능한 세대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급자족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것들이 취미와 여가생활로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의미, 우리가 땅에서 재배해서 키우고 먹고 그다음에 소비하고 이 어떤 서비스의 여러 유통체계에 돈을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원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더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과 더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에 만들었던 커뮤니티 케어 센터인데요. 그냥 한 사례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 커뮤니티 케어 센터입니다. 이건 병원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있는 커뮤니티 케어, 암 환우 또는 암 환우였던 가족들 또는 그 암 환자를 케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는 간호사도 상주에 계시고 심리상담사도 상주에 계시고 가발 전문가들도 상주에 계시고, 근데 대부분 많은 환우분들, 가족분들, 그다음에 심지어 암 환자 돌아가신 그 가족분들을 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돼 있고요. 여기에 가장 센터피스는 재배하는 이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그 농장 정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라이트들이 들어와서 심리적인 치유, 그다음에 정서적인 긍정적인 효과들. 이제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있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많이 고찰하고 생각해보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0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2명 중에 1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입니다. 거의 당뇨와 고혈압처럼 이제는 만성질환이 돼 있고 한 번 걸리면은 죽는 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치료로 정상인처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암 같은 그런 만성질환 같은 것들 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들은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을 생물적인 노화가 가지고 오지만 그 수명이 길어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반평생 이상을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친구처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지 우리의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 당시 어떤 병원 그룹의 개발 총괄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병원 그룹에서는 푸드 테라피 식당에서도 여기가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르는 식당이었었어요. 근데 대부분 푸드 테라피 식당이라고 하면은 국내에 몇 알려진 이제 식당들이 있는데 의사의 진단과 그 다음에 유기농 자재와 이런 것들을 셰프가 요리해주는 그런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사례들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복약 지도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음식의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매일매일 복용하는 복약의 퀄리티까지 그 고려를 해서 우리의 음식 뭐를 섭취해야 되고 어떤 영양소들을 섭취를 해서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가 시간, 이 남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라날 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미술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이런 스킬셋들을 성인이 돼서는 그냥 간간한 취미 활동 외에는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은퇴하는 이후부터의 시점부터는 이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 단순한 실력 향상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나는 학교의 문화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내 주거 단지 안에서 스스로 자조할 수 있는 모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또 스프레드 아웃이 될지. 그래서 일본은 살롱 문화가 뜬다라고 합니다. 내 동네 안에서 뭐 치매 살롱, 그림 살롱, 그 다음에 와인 살롱, 이런 것들이 지역 문화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어떤 다시 배움의 길로 들어가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군들이 좋은 뭐 학세권, 뭐 한강 뷰가 보이는 뭐 이런 리버 뷰가 보이는 그런 데들, 이제 그런 것들이 부동산의 가격들을 들쑥날쑥하게 오르락내리락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종합병원과 가까운 뭐 4대, 5대 종합병원과 가까운, 하지만 도심 속의 휴양지 같은 그런 곳들이 부상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는 이제 뭐 학교도 다 끝났고 뭐 커피를 맨날 마시러 뭐 직장 가기 전에 커피를 뭐 사고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만큼 풍성한 그런 자연과의 삶을,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의료 서비스와 맞닿아 있지 않은 곳이 아니라 그 서비스들을 30분, 1시간 거리 내에서 다 즐길 수 있으면서도 삶의 퀄리티가 높은 그런 숲세권들이 앞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케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60이 넘어가시면 가사일에 몸이 지쳐서 힘들어 하십니다.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래서 가사 케어, 청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요새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발달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동 케어. 사실 가장 노화와 연관된 것들이 이 이동 케어의 문화입니다. 이동 케어는 걷는 반경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누군가 내가 아플 때 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동행하거나 데려다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기사 같은 또는 나의 돌봄자 같은 그런 요양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의 편의점들이 또 나서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 케어에 관련된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제 그런 이렇게 자율주행 같은 차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동행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간호사가 주거 단지 안에 상주해 있고 그런 프리케어와 포스트케어의 영역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을 같이 케어해 주시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부상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들, 그래서 점점 더 주거와 우리 동네 마을 안으로 이 의료의 시스템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두 가지 그 해외에 아주 유명한 그 커뮤니티 케어 그 운영 프로그램들을 사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 사례로는 타임뱅크라고 있는데, 이 타임뱅크는 미국의 한 신부님이 캐톨릭에서 시작을 하신 건데, 우리가 서비스, 특히 이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관계 형성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재정적인 커머디티로 소비를 하는 문화로 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임뱅크는 서울시의 복지, 그 다음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많은 정부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본 전제가 돈으로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부유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한 인간의 생명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주어진 1시간도 동일하고 30분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 타임뱅크에 가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그 시간만큼 서로 거래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연대관계도 생기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내가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지금 한국 대표로 계시는 분은 장애인 타임뱅크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은 아마 또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이 없는 볼 수 없는 소경이 다른 사람의 귀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눈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뉴스에 나왔었던 그 서울시의 그 정책과 맞닿아 있는 시간은행에 대한 그 현대판 품앗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본질성을 회복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 왕실의 그 까밀라 여왕이 이제 대표로 계시고 뭐 전 세계에 이제 보급되어 있는 암 커뮤니티 케어 센터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센터인데 여기는 글로벌한 그 암 전문 병원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 여기는 그 수익용 재단 그런 사업체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암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의해서 이런 영국의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 프로그램은 뭐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문화, 일상생활 케어, 그다음에 마음 치유, 관계 케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술 클래스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암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애도하는지 그리고 애도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심리치유 프로그램들 그런 것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중심의 그 본연한 그 정서 중심의 공동체를 부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 도입하는 게 저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7년도에 글로벌 건축수상을 받았던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국내 뭐 허그라든지 공기관에 한 5, 6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주도했던 싱가포르 최초의 공공평생주택이고요. 여기는 복합 세대형, 그러니까 어떤 나이 연령대가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행안부, 개발공사 모든 공사들이 연합해서 이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첫 번째 사례가 월 30몇만 원으로 여기에 입주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프라이빗스는 보장되어 있지만 공공 쪽의 섹터들은 또 함께 굉장히 많은 리치한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님이 이 캄풍 어드미럴티를 보고 오셔서 몇 년 전에 보고 오셔서 은평구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공공주거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 아파트처럼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공간, 그다음에 근생, 주거 공간, 그다음에 농장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시설이고 이런 삶의 여유와 즐거움과 기여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은퇴자 빈곤율과 노인의 빈곤율은 전 세계 1위인데요. 2위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진 그런 UN 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먼저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은 첫 번째로는 여태까지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개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공급자가 따로 있고 주거 소비자, 일반 시민들이 그걸 분양받아서 사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프리미엄과 기관 투자사들의 이익들, 대출 은행 기관들의 이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불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태생상.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영국에서 시작이 된 제도였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고 이거는 주거 소비자들이 모여서 거의 원가에 반가 아파트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거 공동체가 모인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거의 4%대 이자로 서울시에서 그 정책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90%를 조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방식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게 좋으시고요. 또 하나는 자급자족화, 그다음에 생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의 최소화, 그다음에 추가적인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그 근로소득 외에 또 창출하는 방식을 부동산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안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불로소득도 창출하고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거를 저는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이 어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이기적인 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동산 개발은 사람을 위한 부동산 개발이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부동산 개발이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평생주택 선도형 사업은 국내 한 사대문 안에 가급적이면 한 10개의 유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세대 미만, 29세대, 1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임대형, 사회주택형. 사회주택형은 월 25만 원 임대료로 이 평생주택의 혜택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주택이고요. 또 하나는 리조트형,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이 9개의 프로젝트에서 한 10% 정도를 저희는 사회에 환원을 해서 마지막에 홈리스들을 위한 주거를 무상으로 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강과 2강 많은 내용들 우리 삶에 대한 고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연령대별로 이렇게 개토화시키고 격리시키는 어떤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시니어 주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의 통합세대가 더 큰 공동체로 더 큰 사회적 대가족으로 함께 즐겁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거 문화를 함께 유비무환해서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저력을 진정성 있게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